예, 메르스 공포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의 불안감도 더욱 커지고 있죠. 예, 메르스 문제 전문가 모시고 좀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예,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엄중식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제일 걱정되는 게 현재까지는 병원 내 감염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역사회로 이게 감염이 혹시 갈 수 있느냐 이런 점일 텐데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직까지 그 보건당국은 3차 감염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지금 첫 번째 환자에서 노출된 2차 감염자들이 상당히 지금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 이 2차 감염자하고 접촉한 밀접 접촉자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뭐 1,3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 3차 감염자도 3명이 확인이 된 상태에서 이 3차 감염자와 접촉을 한 밀접 접촉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몇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그 병원 내의 전파로 인한 2차, 3차 감염자가 양산이 되고 이로 인한 밀접 접촉자 수가 늘어날수록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이 밀접 접촉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더욱 걱정인데 우선 1차 감염, 그다음에 1차 감염자로부터 이제 2차 감염, 3차 감염 이렇게 되는데 2차 감염 때보다 3차 감염 때 감염률이나 이게 위험도가 조금씩 낮아집니까? 예, 보통 이제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 질환들도 2차에서 3차 감염이 발생할 상황에서는 바이러스의 양이나 강도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임상 증상도 약하고 전파력도 낮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원칙에 그렇다는 거고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밀접 접촉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밀접 강도가 높아질수록 그거를 이제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직후부터 우리 보건당국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이제 중동에서는 치사율 40%의 아주 위험한 병이지만 전염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통제 가능하다 이랬잖아요. 우선 치사율 40% 그런데 이게 중동이라는 어떤 상황에서의 40%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올 경우에는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선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중동과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접근성이나 의료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의료기관에, 그러니까 병원에 쉽게 갈 수 있고 또 병원들의 의료 수준이 일부는 뭐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전반적인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그 개방된 공간에 지역사회 감염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병원에서 전파가 시작돼서 많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이 감염이 된 게 문제입니다. 이 환자들 중에 상당수가 만성적인 질환 또는 면역저하 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그 사망률의 증가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전염성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발생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동 지역처럼 개방되어 있고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지역사회 감염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염 환자 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병원이라는 상대적으로 밀폐돼 있고 밀집돼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공기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대량 환자 발생이 가능한 그런 환경에서 발생을 했다는 것이 지금의 그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상황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침 같은 이걸 비말이라 그럽니까? 이걸로 감염되는 걸로 돼 있고 공기 감염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 그거 확실합니까?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되는지는 여전히 분명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공기 전파라는 것은 우리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호흡기 분비물이 입자의 형태로 나옵니다. 이 입자 안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이 입자의 크기가 5마이크로미터, 굉장히 작은 거죠. 그것보다도 더 작게 되면은 공기 전파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거리가 굉장히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 뭐 4m, 5m 이상 날아가기 때문에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노출이 되면 쉽게 감염이 되는 반면에 비말 감염은 이 입자가 5마이크로미터보다 크기 때문에 적어도 1m 또는 많게는 2m까지밖에 확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밀접 그래서 접촉자가. 상당히 근접해서 있지 않으면은 감염이 잘 안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전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환자가 좀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기 전파가 감염을 일으켰을 때처럼 정말 대량 환자 발생 대유행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기 전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그나마 겁니다. 다행인데, 그러나 한국에 와서 한국형 메르스로 변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여러 가지 그 역학적인 그 상황, 그러니까 의료 환경이었다는 점, 또 그 환자 확진되기까지 첫 환자가 확진되기까지 너무 많은 환자들이 노출됐다라는 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방역 체계에 어떤 허술함이 있어서 밀접 접촉자 중에 환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자택격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뭐 이런 부분들이 전파 확산의 어떤 그 역학적 배경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어떤 유전자적인 변이에 의한 슈퍼 전파 상태나 아니면 다른 그 공기 전파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다? 네, 아직까지는 공기 전파라든지 이런 슈퍼 전파 같은 한국형 변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뭐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유전자 검사를 새롭게 했는데 거기서 아직 새로운 유전자 변이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격리 대상이 1,300여 명으로 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격리가 자가 격리가 있고 자택 격리가 있고 시설 격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관 격리.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이 자택 격리는 1,261명, 그다음에 기관 격리는 10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그런데 이게 기관 격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특정한 장소에 이렇게 격리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시설이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다면서요, 우리나라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아주 공중보건상의 취약점인데 전체 의료기관에, 그러니까 병원급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 병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 미만의 공공병원들이 이런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에서 병동을 제공하고 인력들이 투여가 돼야 되는데 이 공공기관들마저도 사실은 최근에는 이런 여러 가지 경영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그 기초 인프라에 투자가 되는 비용이 많이 드는 음압격리실이나 이런 그 접촉격리실을 충분히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과거부터 안 돼 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 위급한 상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03명의 기관 격리라면 뭐 어찌어찌 지금 시설로 저는 소요가 된다고 보는데 이게 예컨대 한 200~300명으로 늘면 그 순간 더 이상 시설이 부족해서라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격리 대상 중에 경증이냐 중증이냐 이런 것들도 따지고 또 환자가 이제 그 고위험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음압격리실뿐만이 아니라 그 일반 접촉격리를 하는 공간까지도 이용을 할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병원 하나를 전체를 메르스 환자로 그 치료하는 전용 병원으로 만드는 방법도 고려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무슨 국군 수도병원 같은 거를 아예 통째로 비워보자든지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오는데 그만큼 이게 국가적 위기 상황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전염병의 유행은 전쟁과 같습니다. 초기에 제압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초기 제압은 놓친 거죠. 아직까지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많은 인적 자원의 투여와 그리고 아낌없는 그 시설들의 어떤 활용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거 쥐고 앉아서 이럴 일이 아니네요. 지금 그렇죠. 투여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투여해서 지금이라도 초기에 잡아야 된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환자들은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그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간에 그 특효약을 발견을 하고 네. 이걸 개발하는 과정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한 가지 약을 개발하는데 네. 적어도 5년에서 7년, 많게는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발견된 지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 개발을 할 시간이 없었던 네. 지금 모자란 상황이죠. 백신도 그렇고 치료약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다른 바이러스 질환들도 상당수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 보존적 치료라는 걸 선택하게 됩니다. 보존적 치료. 보존적 치료. 네, 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환자의 증상을 낮추고 그러면 열이 오르면은 열을 좀 해열제를 주고 써서. 또 그다음 기침이 심하면 기침을 좀 낮춰주는 그런 약을 쓰면서 주요한 장기 그러니까 심장이나 폐 또는 간, 콩팥 등의 그 주요 장기의 네. 기능이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보완시켜주고. 인공호흡기라든지 혈액투석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환자의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염증을 다 일으키고 우리 면역 체계가 이겨낼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최대한 의료 기술을 이용해서 환자를 보조해주고 네, 결국은 맞습니다. 환자가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겨내는 이기게끔.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한 500여 개 학교가 휴교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게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제 뭐 130여 개였다가 오늘 500여 개 된 걸로 봐서. 근데 이게 그 메르스 대처와 관련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아직 그 휴교령은 이제 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휴교령을 내려야 될 정도면 그 학교 또는 뭐 그 지역 사회에서 실제 이제 환자 발생이 생긴 게 확인이 되고 네. 그 상태에서 이 밀집된 그리고 많은 그 단체 활동이 이루어지는 걸 이제 막아서 이제 그래요. 전파를 네. 막겠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지역사회 감염이 없는 데다가 사실 학교만 휴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족의 이 구성원 부모님들은 다 이 지역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제한적인 효과밖에 거둘 수가 없는 이게 워낙 공포가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위축되다 보니까 우선 내 아이라도 조금 아직은 좀 빠른 결정이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많이들 지금 걱정하는 게 병원에 가도 되는 거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실제로 이제 일어난 일이지만 밀접 접촉자로 파악을 하지 못해서 이 밀접 접촉자가 다른 병원을 가서 확진을 받는 그런 경우 그 과정에서 노출된 또 다른 접촉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두려운 거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환자가 지나간 병원 있다가 국가 지정 격리병상으로 이동을 하거나 거점 병원으로 이동을 한 상태에서 환자가 빠진 상태에서는 병원이 확진자를 확인한 다음에는 환경 소독이라는 걸 합니다. 그 환자가 있었던 공간을 전체적으로 소독을 고수준의 소독제로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사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상관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어느 지역 어느 병원에서 몇 명이 발생했다, 또 몇 명의 격리자가 나왔다 이렇게 정보를 공개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로서? 일단 그 정보 공개와 공유의 개념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 공유라고 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보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점이 많기 때문에 공유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좀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밀접 접촉자나 아니면 단순 노출자라고 분류된 사람 중에서 실제 밀접 접촉자였던 사람들이 어느 병원에서 오고 어디를 경유했는지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의료진 사이에 안 돼 있으니까 의료진 사이에도 진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지금 일선 현장에서 고충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그거는 공유를 해야 된다. 네, 여전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 환자를 놓치는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반대로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문제는 또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단점이 많지 않느냐. 왜냐하면 실제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가지 않고 치료의 기회를 놓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환자 피해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조금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그러나 의료진 사이에 정보 공유만은 빨리 해줘야 된다.
그래야 잡을 수 있다. 네. 이 말씀이군요. 이제 시간이 이미 좀 넘은 것 같긴 합니다만 마지막으로 짧게 당장 메르스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예, 뭐 손위생, 손 씻기나 마스크 예, 착용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게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예방법이고 지금은 악수도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면 악수 같은 것도 삼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면회 같은 단순 면회와 같은 예, 그런 병원 방문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지금 현재에서는 가장 중요한 필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아직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지금이라도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메르스를 초기 단계에서 잡아야 된다. 오늘 그렇게 결론 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밤늦게 이 메르스와 관련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들어서 조금 편치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잡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담담 타타 내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